근육이라는 건 참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근육이 아주 많은 반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기도 하죠. 팔이 근육질이 아니거나 다리가 또렷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근육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렵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비교적 쉽게 생기기도 합니다. 또 바쁜 일상 때문에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어서 전문 보디빌더처럼 몸을 만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지금 가진 몸에 만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전부 정상적인 선택입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근육을 가짜로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죠. 그래서 오늘은 선을 넘어서 버린 사람들, 너무 과해진 선택을 한 보디빌더 20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2. 발디르 세가토. 발디르 세가토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였고 그의 꿈은 자신의 영웅인 아놀드 슈워제네거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보디빌더를 롤모델로 삼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놀드는 과거에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있지만 그건 그의 영화 선택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근육과 체형을 보며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동기부여를 받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몸을 목표로 삼고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는 것, 그 자체는 충분히 건강하고 정당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발디르의 경우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완전히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는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가진 역도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부터 위험한 물질인 신톨을 몸에 주입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신톨이라는 화학 혼합물을 가슴 이두근 어깨에 직접 주사했고 그 결과 그의 이두근은 수박만한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둘레가 무려 23인치. 눈으로 보기에도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좋아 보인다고 느껴지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물질을 몸 안에 직접 주입해 팔을 키웠고 그 결과 외형 역시 극도로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신톨은 보통 오일, 벤질, 알코올, 리도카인 등이 섞인 혼합물로 일부 과도하게 집착적인 헬스매니아나 모델 지망생들이 특정 부위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물질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승인된 약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톨 사용은 신경 손상, 감염, 궤양을 유발할 수 있고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절단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아놀드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름길을 택했고 그 선택으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린 셈입니다. 19위, 뽀빠이. 이번에는 영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어떻게 하면 빨리 저렇게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노력했을까였어야 하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뽀빠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뽀빠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뽀빠이가 강해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노력, 끈기, 그리고 시금치였죠. 물론 시금치 먹기 싫어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뽀빠이는 그걸 먹었고 그 덕분에 태양에게도 한 대 먹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출신의 종합격투기 선수였던 뽀빠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남자는 그 캐릭터가 부끄러워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팔에 무언가를 주입했고 그 결과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팔에 넣은 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두 팔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결국 그는 수술을 선택했고 의사들은 그의 팔에서 바셀린 6리터를 제거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셔도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자신의 몸에 그런 양의 이물질을 넣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세상에서 가장 큰 팔을 가진 사람은 아닐 겁니다. 운동을 아무리 해도 원하는 만큼 근육이 잘 안 붙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수술 이후 의사는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많은 바셀린이 근육 속으로 퍼지면서 근육 조직 자체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즉 그의 팔은 인위적으로 부풀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제 근육은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까지 무려 4번의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18위, 로마리우 두스 산투스 알베스. 그의 팔 근육을 보는 순간 아마 어디로 이야기가 흘러갈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아직 3명째 소개하고 있지만 예상하신 대로 로마리우 역시 팔에 오일을 주입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코올까지 함께 주입했습니다.
그는 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혼합물을 사용해 이두근 둘레를 무려 25인치까지 키웠고 그 결과 현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몸에 자연적이지 않은 물질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울 법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직 경호원이었던 로마리우는 합성 충전재인 신톨 사용으로 정신건강까지 잃었고 아내가 임신 6개월이었을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풀어 오른 근육이 고향마을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그를 괴물, 짐승이라고 불렀고 그 말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리우는 신톨이 단순히 근육을 크게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 강한 중독성을 가진 물질이라고 강조합니다.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끔찍한지 굳이 하나하나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가짜 같은 근육을 만들고 몸을 파괴하고 한 번 사용하면 그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과다 사용 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으며 중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리오는 한때 이 물질을 기꺼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며 사람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단지 근육을 더 크게 보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7위. 헐크와 코난. 물론 진짜 헐크나 코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두 캐릭터는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죠. 코난이라면 근육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그의 캐릭터 자체를 배신하는 행동이니까요. 헐크, 정확히 말하면 브루스 배너 역시 감마선에 노출되면서 강해졌지만 그건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건 치트라고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물들은 토니 헐크 제라우드와 알바르 코난 페레이라입니다. 사진만 봐도 왜 사람들이 이들에게 가상의 캐릭터 이름을 붙였는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근육은 엄청나게 크지만 좋은 의미에서의 크기는 아닙니다. 특히 팔은 몸의 다른 부위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불균형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이 상황을 신경 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씩 특정 물질을 주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질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원래 말이나 소에게 사용되던 약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중독성이 극도로 강해 우울증을 유발하고 간과 신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물질이었습니다. 결국 얻은 건 커다란 팔뿐이었고 그 대가로 몸 전체를 망가뜨린 셈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귀 기울였어야 할 존재, 바로 아내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내 중 한 명은 이 근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협박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와, 근육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았다면 사람들은 이들을 어제 쓰다 버린 쓰레기처럼 외면했을 겁니다. 16위. 딘 원비. 처음엔 그다지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역시 선을 넘은 사례이고 결국 이 선택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정상적인 스포츠 리그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주사나 알약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근육을 보다 빠르고 쉽게 키워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물질들과는 달리 스테로이드는 소량을 적절히 사용할 경우 즉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의사들은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의학적 목적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적정 용량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양을 사용하면서 몸이 커지는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딘 원비가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는 수년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피트니스 애호가였고 결국 간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망 원인으로 이 약물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의 연인이었던 샬럿 리그비는
처음 딘을 만났을 때부터 그의 지나치게 근육질인 체형을 보고 스테로이드 사용을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동안 딘은 약물을 끊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 스테로이드 사용을 중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그의 공로입니다. 이후 그는 보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몸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늦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몸에 가해진 손상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가 근육질이었을 때의 모습과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 보입니다. 15위. 나탈리아 쿠즈네초바. 세상에는 근육질 여성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아주 잘못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현실에서도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근육질이면서도 매력적인 여성은 충분히 많습니다. 문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선을 넘을 정도로 과해질 때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움은 사라지고 외형이 점점 인위적으로 변해버리죠. 나탈리아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신톨 사용자들과 달리 나탈리아가 특정 주사제를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 본인 스스로 자신의 몸에 여러 조치를 취했고 그로 인해 부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에스트로겐 차단제를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트로겐 차단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몸은 단순히 외형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근육 성장 방식 자체가 호르몬의 균형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율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나탈리아는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했고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이 지배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스테로이드까지 더해지면서 그녀의 몸은 급격히 커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체형을 보면 근육질이면서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팔과 다리의 크기, 상체와 허리의 비율만 봐도 누구든 한 번쯤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물론 그녀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얻는 과정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그녀의 몸에 남긴 흔적이 과연 감당할 만한 것이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4위. 차이나. 이 인물은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이유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프로레슬링의 전성기 시절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체격과 근육량은 워낙 대단해서 사람들은 그녀를 세계의 9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차이나입니다. 차이나는 여성 레슬링의 위상을 끌어올린 인물로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보여주는 경고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차이나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보디빌딩을 하던 동시에 폭식증을 겪고 있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를 어느 정도 극복했고 결국 프로레슬러로 데뷔해 최고의 단체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업계의 거물들과 함께 링에 올랐고 디제너레이션 X의 유일한 여성 멤버로 활약했으며 고 에디 게레로와도 의미 있는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레슬링계를 떠난 이후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모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몸을 다시 바꾸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가슴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약물과 각종 물질 남용 문제가 겹치면서 삶은 점점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고 재활 과정을 다룬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지만 결국 우발적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차이나는 지금도 여성 레슬링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남아있으며 디제너레이션 X의 일원으로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팬들은 그녀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단독 헌액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13위. 알리샤 영. 보디빌딩 대회에서 매우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선수로 2014년 NPC US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주목을 받았고 이후 IFBB 프로 무대로 진출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무대는 2020년 라이징 피닉스 프로 대회였고 그 대회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을 두고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알리샤 본인은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까지 근육을 키우고 싶었나요? 왜 스스로에게 그런 선택을 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알리샤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매우 여성스럽고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여성적인 모든 것을 좋아한다고 말이죠. 알리샤 영은 2020년 이후로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헬스장에서 훈련을 이어가며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스테로이드나 에스트로겐 차단제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2020년 이후 대회에 나오지 않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치게 혹독한 보디빌딩 일정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 문제는 약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연적인 신체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시작됐지만 이를 계속 무시한 채 훈련을 이어가다 보니 상태가 점점 악화됐고 결국 가족들이 나서서 당장 보디빌딩을 멈추고 몸을 돌보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알리샤는 그 선택에 대해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보디빌딩 무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정통 보디빌딩조차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른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기록이나 성과를 위해 무리하다가 부상을 입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 선을 넘으면 누구에게나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12위, 제시카 피튼. 겉으로 보기엔 다른 여성 선수들처럼 선명하게 갈라진 근육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성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2019년 스트롱맨 코퍼레이션 대회에서 세계 최강의 여성 타이틀을 차지했고 그 결과 로렐롤드 대회 출전권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세계 기록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2018년 여성 부문에서 가장 무거운 블록 프레스를 들어올린 기록을 세웠는데 그 무게는 104kg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시카의 여정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은 출발점이 아주 소박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줌바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훈련도 점점 지루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4년 올림픽 역도에 도전하게 되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본 코치는 그녀에게 순수한 근력 훈련을 권했고 바로 그 순간 제시카는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꾸준히 성장했고 2021년 1월에는 여성 최초로 100kg 블록 프레스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시카의 진짜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녀는 100%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둘째, 여성 근력 선수들에게 따라붙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너 남자처럼 생겼어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운영하며 근육질이고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비난하는 시선에 대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1위, 브래드 캐슬베리.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의 가짜 보디빌더 이야기입니다. 근육을 속이거나 무게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죠.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브래드 캐슬베리의 체격과 근육은 노력과 훈련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는 과거 미식축구 선수였고 이후 보디빌딩으로 전향한 전형적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자신의 몸과 훈련 영상을 자주 올렸고 이 역시 보디빌딩 세계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드는 실제로 엄청난 무게를 드는 선수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영상에서는 데드리프트로 약 306kg을 들어올리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난 후 몸은 훨씬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는 무게는 오히려 약 290kg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세계 기록에 가까운 무게를 드는 장면이 등장했는데 유심히 본 시청자들은 바벨이 그 무게에 비해 거의 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무게라면 바벨은 눈에 띄게 휘어야 정상입니다. 실제로는 무게가 가벼운 원판을 사용하면서 영상상으로만 무겁게 보이도록 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다시 말해 무게 자체를 속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식은 제시카 피튼처럼 진짜 실력으로 영감을 주는 사례와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행동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브래드, 이건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12. 그레이시엔 바르보사. 이번에는 앞선 사례와 비슷하지만 여성 보디빌더라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던 인물입니다. 그레이시엔 바르보사는 근육과 체형 자체만 놓고 보면 탁월한 신체 조건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 점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브래드 캐슬베리와 마찬가지로 훈련 영상에서 가짜 무게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쿼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약 204kg을 드는 것처럼 보이며 아주 쉽게 스쿼트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 무게라면 프로 선수라 하더라도 결코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 10회 반복을 하면서도 거의 힘들어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벨 역시 전혀 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본 많은 사람들은 실제 무게가 훨씬 가벼운 원판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근육을 갖춘 선수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런 연출을 해야 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9위, 줄리아 빈스. 앞선 두 사례 이후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인물을 소개할 필요가 있겠죠. 근육질 바비 인형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줄리아 빈스입니다. 줄리아 빈스는 자연스럽게 발달한 근육과 인형 같은 얼굴로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머슬 바비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녀는 이 별명을 불편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기는 편이며 자신의 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줄리아는 굵고 큰 팔을 만들고 싶다면 2두근보다 3두근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3두근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비교적 단순한 훈련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무거운 중량에도 잘 반응하는 큰 근육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줄리아의 몸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자연적인 보조식품만을 활용하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현재의 체형을 완성했다고 강조합니다. 속임수나 위험한 선택이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8위, 데니스 라코브스키. 스테로이드가 단기간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사람의 몸을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데니스 라코브스키는 한때 여성 보디빌딩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존재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그녀의 사진과 근육질 몸매가 각종 잡지 표지를 장식했고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대중의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스럽게 은퇴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의 약물과 스테로이드 사용이 그녀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길고 금발이던 머리는 사라지고 짧은 갈색의 멀리 스타일 머리와 함께 옅은 수염과 콧수염까지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1980년대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약물과 호르몬, 심지어 환각 성분이 있는 물질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게 됩니다. 이 사례는 단기간의 성공이나 명성을 위해 몸을 희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7위, 아를린두 지 소우자. 아를린두 지 소우자를 보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근육이 있긴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는 또 한 명의 신톨 피해자입니다. 신톨은 실제 근육을 키우지 않고도 겉보기에는 근육이 커 보이게 만드는 화학물질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산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외형은 어느 순간부터 거의 우스꽝스럽게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팔 일부는 다른 부위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어 올라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신톨이 그의 몸에 끼친 피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들은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를린두 본인도 인정했듯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신톨 치료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모든 위험을 알고 있었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 상태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사실상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은 셈이 되었습니다. 6위, 마틴 포드. 한때 자신의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프로 크리켓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 길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인해 그 계획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방향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크리켓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는 큰 상실감을 느꼈고 자신이 반드시 무언가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선택한 것이 보디빌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구해준 선택이 되었습니다. 마틴은 운동을 통해 다시 목표를 찾았고 자신이 빛날 수 있는 무대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피트니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미 2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앞으로 3편의 영화가 더 예정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개의 사업체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외형을 두고 악몽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모습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이 몸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5위, 이집트의 뽀빠이, 무스타파 이스마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짜 뽀빠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붙는 걸 절대 반가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스타파 이스마일은 근육을 얻기 위해 또 한 번 잘못된 지름길을 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신토를 사용해 2두근과 3두근을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키웠습니다. 그 결과 팔둘레는 무려 31인치에 달했죠. 문제는 팔만 커졌다는 점입니다. 다른 신체 부위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보여 전체적인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한때 팔이 세계에서 가장 굵은 사람으로 인정받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약물 사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기록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무스타파는 여러 해 동안 이를 부인해왔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났고 기록은 철회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명성이라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4위, 그렉 발렌티노. 그렉 발렌티노의 팔을 보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건 절대 자연적인 근육일 리가 없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맞았습니다. 그는 팔 근육을 키우기 위해 특정 종류의 테스토스테론을 팔 근육에 직접 주사했습니다. 이미 보셨다시피 이런 방식은 절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주사는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졌고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는 대신 스스로 수술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 시도는 실패했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팔은 말 그대로 터질 듯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 장면은 생각만 해도 섬뜩할 정도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잘못 사용하면 극도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수술을 시도할 정도라면 그건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봐야 할 겁니다. 3위, 지연우. 우리 사회에는 아주 오래된 고정관념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완전히 깨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쉽게 충격을 받곤 하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 일본, 대만 같은 동아시아 여성들을 떠올릴 때 작고 여리며 섬세한 이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옌우지는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지연우는 놀라울 정도로 근육질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한국 여성 최초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가 이런 모습이었던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아주 전형적인 체형이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인 불안감과 자신감 부족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녀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보디빌더의 몸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각종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해 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충분한 노력과 올바른 방법만 따른다면 자신이 원하는 몸을 만들 수 있고 그 모습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위, 루 페리그노. 이번에는 앞선 어두운 사례들과 달리 인간의 한계를 밀어붙여 정당한 보상을 받은 인물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루 페리그노는 실존하는 진짜 헐크라고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놀라운 체격을 가진 보디빌더로 미스터 아메리카를 비롯한 여러 대회를 석권한 뒤 연기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31세의 나이에 영화에서 헐크 역을 맡았고 그 역할을 위해 당시 기준에서도 매우 압도적인 근육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TV 시리즈 헐크에서 전설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며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루 페리그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보디빌더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명성은 충분히 정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위, 더 록. 사람들의 챔피언.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가장 강렬한 존재감 중 하나인 인물이죠. 그의 본명은 드웨인 존슨이지만 여기서는 굳이 그 이름을 따질 필요도 없을 겁니다. 더 록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두 가문에 걸친 레슬링 명문가 출신으로 할아버지는 하이치프 피터 마이비아, 아버지는 소울맨 로키 존슨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미식축구 선수로 뛰었고 실제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결국 그의 운명은 링 위에 있었습니다. 레슬링에서 성공한 뒤에도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로 전향하면서 자신의 몸을 또 한 번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더 록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 몸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 같은 영화들을 위해 그는 전례 없을 정도로 몸무게를 늘렸고 특히 블랙 아담 역할을 준비하면서는 슈트 안에 보정 패드가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최대한 근육을 키웠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도 있습니다. 촬영 중 문을 통과할 수 없어서 금속문을 직접 뜯어내버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역할에 집요할 정도로 몰입하는 배우입니다. 더 록은 어디를 가든 함께 이동하는 이동식 헬스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하루도 훈련을 거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며 앞서 등장했던 사람들처럼 위험한 선택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한 수많은 사례들은 근육을 얻기 위해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커 보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록처럼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이상으로 선을 넘어버린 보디빌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칩니다.